자, 그 다음에는 비문학인데 여러분 혹시 피트랜다 피셋 강의 혹시 그 긴 지문 읽는 꿀팁 그 강의 영상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걸 보시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드리지 않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일단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비문학입니다. 자, 비문학은 크게 뭐 이론 비문학, 뭐 독해 비문학 이렇게 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던데요. 이론 비문학이라는 건 화법이나 작문을 포함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지금 뭐 독해 비문학은 저희가 이제 고3 때 하셨었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이제 뭐 설명문이나 논설문이나 뭐 이런 독해 해석에 관련된 지문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비문학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의사소통 방식이 나왔어요. 화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자, 화법은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는 지금 어떻게 푸는지 제가 한번 또 시간 줄이는 방법을 한번 또 해볼게요, 여러분. 자,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구인지가 여러분 나와요. 얘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얘기는 말하기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민 이거 체크하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얘를 끊어 읽지 않아도 이거는 금방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아, 그랬어? 나도 그랬네. 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공감해주죠. 그렇죠?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이거는 정수말은 그냥 쓱 읽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민이 말해서 아, 맞아. 동의를 하고 있죠. 상대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갈식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갈식. 맨 앞에서 핵심을, 결론을 앞에 제시하는 걸 두 갈식이라고 하죠. 두 갈식 답변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더라. 이거는 지민이의 의견이에요. 그죠? 지민이의 의견. 두 갈식으로 답변하라는 게 좋았대요. 자, 그래. 난 두 번째가 좋았는데, 지금 의견이 약간 달라요. 그죠? 자, 의견이 다른데, 지민이가 그랬구나. 상대방의 의견에 뭐예요? 공감하고 해주고 있는 거죠. 인정해주는 거예요. 맞죠? 자,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자,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이런 접속사의 뒤에는 무조건 정답이라고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에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 푸셔서 이제 한 번 더 해설하시는 거 보실 때요. 지문 분석 한 번 더 해보시면요. 네, 다 정답은 그러나 뒤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문 읽는 꿀팁을 정말로 내면화 하셨다면, 이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셨다면요, 정말로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문제 푸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지만 이거 뒤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초도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에 크다란 얘기죠. 그럼 자기 의견을 다시 한번 어필을 하고 있어요. 네 말이 맞아. 네 말도 그래. 아, 넌 그랬구나. 근데 내 의견은 난 이게 더 베스트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도 처음에 두 갈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두 갈식 전략. 자, 그러면 1번 면접 경우 예로 들어 예시 지금 없어요. 설득 아니죠. 상대방의 약점 공략, 상대방의 이견이 다른 의견 반박 안 싸워요. 자, 3번 견해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의견 존중. 그랬구나. 자기하고는 다르지만. 그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의견 제시. 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여러분.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을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갈등이란 말이 딱 나오면 사실은 둘이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약간 좀 티격태격 한다거나 요런 부분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딱 보면 일단 그랬어? 맞아. 그래? 그렇긴 해. 갈등 전혀 없다는 거.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민이만 보고 빨리 읽고 체크하고 빨리 읽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전 지금 수업을 해서 속도가 이 정도지만 실제 시험지를 가지고 눈으로 쓱쓱쓱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길이죠. 얘는 뭐 굳이 이렇게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화법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 방식도 유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방식 공부하셨을 테니까 네, 이렇게 찾는 거라는 거. 네, 쉽죠? 어떻게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작문 파트에서 이제 순서 단계에 따라서 배열하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자, 제가 이거를 조금 봤더니 여러분도 문제 풀다 보면 아마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순서 배열 문제, 이렇게 문단 배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요. 자, 무조건 처음이나 끝 혹은 뭐 처음 이런 식으로 하나는 무조건 다 선지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러분 그거는 제끼고 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보면 아, 끝에 마지막 처음, 아, 얘는 다 똑같구나. 그럼 저희 가하고 마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자, 그러면 다음 글에 동기화 단계의 조직에 따라 가말을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단계 조직에 따라 한다고 했으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세부 단계가 순서대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지운 건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1단계 생략이에요. 5단계 생략이에요. 자, 2, 3, 4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대요. 3단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대요. 자,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 여러분 지금 2, 3, 4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게 뭡니까? 구체화예요, 여러분. 장점을 구체화시켰다. 이점을 구체화시켰다. 그쵸?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제 수업이 사실은 조금 길이가 좀 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구체화한다는 건 무조건 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남은 거 나다, 라 중에 제일 긴 거 뭡니까? 라입니다. 그러면 라 가서 장점인지 확인해 볼까요? 착용한다면 사고를 당해도 비롯한 신체 피해를 이만큼이나 줄일 수 있고 또 플러스 이렇게 즐거움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자, 2.1, 2.2 아, 도움이 되는 거 두 가지가 나왔네요. 구체적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단계에 라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한다면 이게 해결 방안이죠.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구나. 사실은 얘가 3단계예요. 네, 그래서 얘가 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못 뽑으시겠다, 헷갈리신다? 아, 그러면 어머, 다라고 썼네. 나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 한번 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청자죠.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청자하고 지금 관련을 지었어요. 그죠? 이런 건 사실 청자의 뭐 경험을 환기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선택지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나왔어요. 매년 2,000명씩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서 네, 고생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문제점이잖아요. 저 특정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럼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시켰구나 확인했어요. 그러면 2단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이걸 뽑게 되면 자, 다, 나, 라. 어디입니까? 다, 나, 라.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 뒤에 순서별이 한 문제가 더 있을 텐데 그조차도 시작 단계는 고정이었다라는 거 네,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질문과 얘는 같은 배열 문제지만 약간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네, 얘는 좀 내용으로 하는 배열이고 얘는 이제 작문에서 조직 단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 배열보다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낮다, 쉬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그러나 그런데 특히 단어만 이런 거랑 자,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정답의 80% 이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제는 끊어읽기라는 걸 저는 해서 빠르게 읽을 건데요. 제가 지금 쓴 이 방법 진짜 여러분 너무 검증된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꼭 강의에서 지문을 읽는 꿀팁이라는 그걸 꼭 찾아보셔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땡땡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사실은 제가 중간에 이제 처음 수업할 때는 주어부, 서술부 이렇게 끊었어요, 여러분. 네, 찬찬히. 근데 보통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핵심을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라는 간단한 화제 제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든 길지 않든 스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대충 읽는 거예요, 여러분. 자, 국가정보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시로부터 받은 복지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 있으면 핵심 개념, 핵심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따옴표,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제가 왜 마지막 문장 이렇게 읽었냐면 얘는 마지막 문장이고 핵심 개념이 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딱 읽었을 때 이 글에서 지금부터 말하려는 게 뭐야? 자, 여기에서 이제 뭐에 포커스가 두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복지 공감 지도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복지 공감 지도는 이랬죠. 이 글은 복지 공감 지도에 대한 거구나. 자, 공감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땡땡시에 소재한 복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자,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다. 자, 지금 복지 공감 지도에 다양한 지원 항목, 복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자, 이걸 필요로 하는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복지 공감 지도래요. 정의가 떴죠, 그죠? 자, 이 지도를 활용하게 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장점 1번, 이점이죠. 네, 복지 공감 지도를 활용했을 때의 이점이에요. 생필품 지원이나 또는 방문 상담 등 복지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자, 두 번째 이점도 있어요. 자, 최적의 복지기관 설립 위치를 정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점.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복지 공감 지도가 뭐예요? 이러한 이점이 있어 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 할게요. 자, 이 사업을 통해 땡땡시는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에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대요. 자, 여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15분 내에 위치한 수급자한테 혜택이 몰빵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각지대라고 하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문장이에요.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바탕으로 합니까? 이건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하겠죠.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제 정말 풀린지 해볼게요.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자, 빅데이터란 말 어디 있나요, 여러분? 단어 찾아가는 거 여기 있죠. 이걸로 만든 게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 1번 맞는 말이에요.
이번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그쵸? 15분 내에 있냐 없냐. 자, 맞고요. 3번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셔틀버스 노선 증설 이걸 늘리는데 근거가 된다. 자, 여기 마지막 문장 나와 있죠. 이거는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사업이 뭐예요? 이거 통해서 만들어낸 방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정답, 답 4번이에요. 자, 복지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거 선지 먼저 보셨어도 약간 이상한 느낌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얘는 좀 길이도 조금 짧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에 쫙 읽으실 때 선지를 먼저 쫙 훑어보시는 거, 그것도 저는 피셋이나 리트에서는 조금 지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구급 같은 경우에는 선지만 먼저 보고 거기에서 약간 오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자, 근데 저는 항상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도 순정이죠. 그래서 한번 빠르게 읽고 여러분 선택지를 한 번에 봤을 때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독서가 깊이 있다거나 엄청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 자, 읽어봤을 때 수급자들의 이런 개개인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자체가 없었죠. 자, 이거는 단순 내용일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네, 비문학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까다로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읽은 다음에 용어 찾아가가지고 네, OX 확인하는 단순 내용일치 문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부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장문이죠, 여러분. 장문에서 우리가 설득하는 글을 쓸 때 나오는 글의 종류가 뭡니까? 시장님께래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건의 사항이 있어요 라는 거죠. 자, 개인이나 특정 이런 기관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네, 글을 우리가 건의문이라고 해요. 그쵸?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자,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장문에서 여러분 굉장히 항상 오답으로 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출처예요, 여러분. 출처라는 건 사실은 내가 어디에서 좀 따왔어, 내가 요거를 조금 참고해서 썼다 라고 밝혀주는 게 출처예요, 여러분. 근데 출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풀 때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1번 관심을 촉구한다, 재촉해서 요구한다는 거. 보통 관심 촉구는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근데 출처를 밝힌다, 자료의 출처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통계 자료라고 한다면 뭐 서울시 뭐 어디에서 한 통계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거나 네, 이렇게 나와 있는지 보는 거. 그다음에 노력한 사례라는 건 예시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죠? 자, 근데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건의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네, 문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당부하고 관심을 촉구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저는 9급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수능처럼 막 화법, 장문, 뭐 비문학, 문학, 뭐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단 문학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말 그런지. 그래서 화법이나 장문에 나오는 선택지에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출문제 분석만 한 5개년 정도요, 잘 잡아 놓으시면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뭐 방법 정리 요 정도만 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 진짜 저희 막 수능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정말 너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수업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여러분. 자, 땡 시장님께 자 지금 우리가 보려는 글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건의문이에요. 자, 시장님께 보내는 거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건의할 건의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인사 당연히 들어가요, 여러분. 자, 저는 농장을 운영하는 땡땡이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아, 내가 건의자야. 그죠? 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 빚 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내가 글을 쓰게 된 것, 글을 쓰게 된 이유, 글을 쓰게 된 목적, 이유예요. 사실은 건의문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건 이 글을 쓴 목적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왜 썼냐면 농장 근처에 새로 생긴 골프장 빚 문제 때문이래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목적 이유를 하면서 문제를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 빚 공해 문제라는 게 뭘까? 자,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러 연구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온 건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읽어볼게요. 좀 늦었지만 여기에서 땡땡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대요. 자,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대요. 자,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른 상대방 측의 골프장 측의 뭐예요? 반박을 예상하여서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을 예상한다. 반박을 예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그럼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문제점이었어요. 문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그래서 여기에 따라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문제점, 문제 상황. 자,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5월. 그럼 이거 뭐예요? 해결 방안 1번 또는 2번. 자,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완책을 내놓든지, 네, 손실금 보전 보완책, 아니면 야간 운영 시간을 좀 조정해주든지. 자, 또한 플러스 땡땡군에서도 빚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 빛 정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란대요. 자, 이렇게 뭐 땡땡군에서 했던 3가지 방법도 있는데 얘 좀 참고해 보세요. 자, 땡땡군에 뭐가 제시가 됐어요? 사례가 제시됐죠. 그죠? 빛 공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 제시. 그죠? 자, 마지막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서로 살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부탁드려요. 이거 뭐예요? 제발 빨리 관심 좀 가져줄래? 관심 촉구, 제 쪽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죠? 자, 끝났어요. 그럼 1번. 시장에게 빚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제 쪽에서 요구한다. 방금 읽었죠? 맞죠? 자, 2번.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 인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내가 출처 같은 거 빌려온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대요. 자, 일단 출처를 밝히게 되면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건 글의 기본이죠, 그쵸? 자, 인용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자, 이거 봤을 때 굳이 자료의 출처를 따져보자 하면 내가 어디에서 이제 발췌를 했다, 뭐 이건 어디 거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미 그냥 여러 연구에 대해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출처 없어요, 여러분. 오답은 2번이에요.
자, 뭐 뭐 어떤 뭐 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뭐 어떠한 이런 책을 뭐 본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자, 3번.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 어딨나요? 땡땡군 있죠? 3번도 맞는 말. 4번.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 대 해결 방안 1, 2 플러스 알파. 그죠? 그래서 4번도 정답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쉽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장문 문제 설득하는 말하기. 그래서 뭐 화법이나 장문의 글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글의 유형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만 주장창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부담이 돼서 공부량이 많아질 필요는 없다고 또 한번 느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인데요. 딱 봐도 이제 약간 좀 비문학스럽고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차근차근히 읽어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일단 저는 딱 봤을 때 세 번째 그러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쟤를 먼저 읽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되진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기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읽었죠. 그러나의 앞뒤 문장을 본다면 그럼 여기에 아동 권리에 관한 4번 선지 한번 보실래요? 제네바 선언은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 자, 이 부분 적극적인 권리 주체 인식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죠. 그러나 인식되지 않았다. 그죠? 답 몇 번이에요? 인식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위에 있는 얘니까요. 그러나 앞뒤를 봤을 때 네, 이거 바로 4번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이거는 근데 제가 그 긴 지문 읽는 꿀팁 그거 조금 내게 된 후에 나는 글을 항상 그렇게 읽을 수 있어 라는 게 조금 체화되신 후에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사실 보여요, 여러분. 시간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 그렇게 읽지 않을게요. 자, 빠르게 읽고 정리 한번 짧게 해볼까요? 자,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선을 간주 여겨졌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지금 전근대 사회의 특징이 있죠, 그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요.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사회에 이르러 구빈법, 빈민구제법에 따른 국가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아동보호가 시작되었다. 자, 첫 번째 문단 끝났어요. 핵심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전근대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인식은 없었어. 언제?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야 아동 권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 이거예요, 여러분. 되셨나요? 두 번째 가볼게요. 1922년에 자, 이런 시기 나오면 사실 체크, 사람 낳아도 체크. 제비 여사는요, 아동 권리 사상을 담아서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대요. 자, 이를 기초로 24년에 국제연맹에서는 전문가 5개 조항으로 된, 자, 이렇게 지금 뭐 5급, 7급, 피셋이든 리트든 지금 보시는 이 9급 문제든 이렇게 법조항 같은 게 나와 있어서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건 체크해 놓으시는 게 빨라요. 구분을 하시고 이제 발전 과정, 뭐가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이 지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채택했구나. 여기에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이그죠? 비문학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에는 아동은 물질적으로 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러면 여기 어딥니까? 여기 방금 체크했던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되진 않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틀렸죠. 인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고 네, 푸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사실은 풀 수도 있어요.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푸는 방법이 빨리 그런 걸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꾸 저도 모르게 반복이 되네요. 계속 저는 읽어볼게요. 자, 최근 와서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그러면 수동적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동 권리 협약이래요. 마지막 문장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이게 뭔데요? 이거 아동 권리 협약. 이거를 바탕으로 16년에 아동 권리 헌장에 9개 항을 만들었대요.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등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에 4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대요. 또한 플러스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마지막 문장이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라고 해서 끝났어요. 이제 한번 선택지 한번 보고 한 번에 기억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의 형성. 첫 번째 찾았죠. 전근대에는 없었어. 근대 이후에 1번 맞는 말이에요. 2번 아동 권리 헌장은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만들어. 토대로란 말 어디 있어요? 토대로 여기 있죠.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아동 권리 헌장이 만들어졌구나. 2번 맞아요. 3번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 권리 협약, 권리 헌장에는 모두 아동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의 발달? 사실은 3, 4번을 남겨놨을 때 여러분. 이거 지금 다 하나씩 보면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네바 선언 가면 여기에는 제네바 선언 내용의 발달이라는 단어 어디 있습니까? 발달을 위해 나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아동 권리 협약. 아동 권리 협약. 여기에는 뭘까? 발달을 위해서. 근데 자리매김할 수 있으니까 발달을 위한 거. 이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게 인식되진 않았대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뭐예요?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얘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보면 발달의 권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셋 다 발달이 나왔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가 가장 길었던 지문인 것 같아요. 비문학에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 빠르게 읽기는 하되 한 번에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봤을 때 이 단어가 어디쯤에 있었는지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읽는 걸 말해요. 그거는 노력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길이. 충분히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지워볼게요.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그리고 전개 순서예요.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문맥에 맞게 글을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조금 그나마 그 중에서 약간 조금 있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이제 어렵지 않아요. 맨날 어렵지 않대. 왜 그런지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전개 순서대로 딱 해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접속사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정의 내용이냐 부정의 내용이냐, 누구하고 어느 문단이 묶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조금 파악하셔야 되고, 다 한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런 시간이 네, 나오실 건데, 자, 그 정도로 시간 나오도록 저희가 한번 공부해 봐야겠죠. 자,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거 고르래요. 가부터 볼까요? 가부터 보면 된다. 아니요, 여러분. 가부터 안 봐요. 선택지부터 볼 거예요. 자, 선지를 봤을 때요. 여기 똑같네. 얘가 1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요. 기억나시죠? 그 설득 전략에 따라서 뭐 동기와 조직 단계, 그 단계에 따른 건 1번 1단계, 5단계가 같았을 때 지우고 그걸 안 볼 수 있었지만,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전개 순서를 따질 때에는요, 처음에 고정이라는 건 알지만 얘를 스킵하시면 안 돼요. 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5번 그래서 가나 다라를 읽기 전에 처음이 마로 고정이구나 라는 걸 보셨다면 당연히 마 먼저 읽어주셔야겠죠. 자,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지금 사회에 대한 뭐가 떴어요? 정의에 대해 떴죠. 사회란 이런 거야. 사회란 그 뜻을 서로 통하게 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서로 의제 인연이야. 이렇게요. 한 단체야.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게 뭐가 들어가야 되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가를 보면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렬한다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않아서 느리고 둔해진다면, 그럼 여기를 딱 보면요, 여러분. 여기는 긍정의 내용이네. 그죠? 근데 여기는 뭐의 내용이구나? 부정의 내용이네. 이 정도요. 자, 그 작동도 막혀버릴 것이니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이런 기간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이를 높여서 발달하게 할 수 있겠는가? 발달하게 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그죠? 나와볼게요. 이러므로, 자, 이 말 좀 와닿지 않으시면, 자, 이렇기 때문에 함으로니까요.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기본이고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과 글이 사회 조직의 근본,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해서 통합 작동을 할 수 있는 기관과 같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다 볼게요.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말과 뜻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쵸? 자, 뿐만 아니라 플러스네요. 그죠? 그 기간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마지막에는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가 어찌 유지될 수 있겠냐? 반드시 패망을 면하지 못할 거야. 이건 뭐예요? 부정이죠, 여러분. 그죠? 기관과 같다고 해서 부정이에요. 자, 이제 같은 거 찾아볼까요? 뜻을 통하고 힘을 서로 이어서 이렇게 한 단체래요.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그래서 한 단체다.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여기 나오네요.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인민들이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냐. 한마디로 서로 뜻이 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말과 뜻이 필요하다.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마다음에는 바로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그어집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다가 두 번째구나. 그 다음에 남은 거 볼게요. 자, 이렇기 때문에 말과 글은. 말과 글이 필요하다고 하고 끝났죠, 여러분. 그럼 이 다음에 뭐예요? 말과 글이 작동하게 하는 기관, 근본이고 목표, 여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말과 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과 글은 사회의 근본이 된다라는 거죠. 긍정이죠, 여러분.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서 나가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여러분. 네, 이렇게 찾으셨으면 이거 읽지 않고 갈 수도 있죠. 4번으로. 네,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기관을 기관이래잖아요. 이 기관을 이그죠. 잘 수리해서 정렬하면 원활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되지만 안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거 뭐예요? 망하게 될 거야. 부정 대 끝이 부정이니까 연결되는 게 뭐예요? 부정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라가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잡아내시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꼽은 건 전개 순서에서 가장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15번 같이 전개 순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푸셔야 됩니까? 처음에 잡아주기 때문에 처음에 거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다가. 저 지금 어떻게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나요? 말과 읽어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죠? 아, 근데 비슷한 단어, 같은 단어가 있나? 이거를 제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에 대해 말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2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중요한 걸 말하다가 갑자기 딴 말하다가 다시 그거를 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면 이그저 지시라던가 접속사라던가 같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땐 같은 말이 있는 거 애들, 그 다음에 기관 대 기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 표현 유의해서, 그 다음에 접속 표현 뿐만 아니라, 그럼 얘는 뿐만 아니라가 뭐예요? 또한이죠. 그럼 여기에 똑같은 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격이 똑같은. 뭐 예를 들면 자,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해 뿐만 아니라 뭐 예뻐.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예쁘고 그 친구 다 장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뿐만 아니라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부정이면 이 앞에 나오는 것도 부정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정의 뿐만 아니라 플러스니까. 그래서 저거를 만약에 기억하셨다. 그러면 가나를 봤을 때, 가나 다를 봤을 때요. 네, 부정인 거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그래서 아, 얘 뒤로 가겠구나 라는 거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일단은 이런 건 연습을 조금 접속사, 그다음에 이렇게 문장에 같은 표현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거 조금 잘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하시면 다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이거는 정말 빠르게 풀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속도 되게 빨리 낼 수 있는데, 자,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문장에 삽입을 하려고 그러면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얘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단어가 있는지를 보셨으면 돼요. 저 되게 빨리 풀게요. 자, 신분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거. 고착화가 뭡니까? 굳히는 거죠, 그죠?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 거. 자, 신분에 따라 문체 고착화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대요. 인정 안 한다. 그럼 지금 이거를 하려면 신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 나뉘어지는 부분. 그러면 정말 빨리 쓰기 읽어요. 유럽이 교회로부터 정치 해방된 것은 그리 로마의 고대 작가들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서였다. 신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그 이후 고대 작가들의 문체는, 문체란 말이 나왔네요. 자, 귀족 중심의 유럽 문화에서 모범을 외웠다. 근데 아직 신분에 따라 바뀌었다는 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은 대략 70년대에 시작되는 낭만주의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아직 신분에 따라 문제가 나누어지는 거 없죠. 자,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 시민 계급은 계급이 떴어요.
문학에서 운문과 얘는 운문의 문체, 영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 시학을 거부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여러분. 고착화. 그죠? 자, 그래서 귀족에게만 이렇게 문체가 달라. 여기 문체, 운문 대 산문. 문체가 신분에 따라서 고착화, 나누어져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 뒤에 들어가죠.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따라서 신분에 따라 문제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해되세요? 답 몇 번? 4번.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푸나요? 문제 키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의 포인트를 굉장히 짧게 잡아서 해당하는 단어의 내용들이 어디가 있는지 빠르게 스캔하는 거. 이게 문제 푸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글쓴이의 견해의 부합. 부합이 뭐예요? 꼭 들어맞는, 일치하는 거. 글쓴이의 견해라는 거는 의견이죠, 여러분. 그죠? 주장에 일치하는 거, 일치 문제인데요. 네. 두 번째 문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저거 포커스를 읽으면 저거 그러나 뒤에 문장 읽고 선택지 한번 보실래요? 답 몇 번인가요? 네, 답 1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정말 그게 읽지 않고 이렇게 그러나 뒤에만 찾기에는 너무 너무 이렇게 모험 같은 느낌이 조금 강하셔서 강해서 막상 실전이라 그러면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글을 읽을 때 모든 문장과 모든 문단에 똑같이 중점을 두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읽는 방법에 따라 특정 접속 표현이라던가 마지막 문장이라던가 반복되는 단어 핵심어 요런 거 바탕으로 글을 강약 조절같이 그렇게 읽어내시는 거.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연습을 좀 하시고 실제 수업이라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그냥 읽는 거 생략하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문화란 정의가 떴죠. 그럼 정의가 떴다는 얘기는 얘도 핵심 개념이라는 의미예요. 자, 문화라는 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각과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요,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 기제가 뭡니까, 여러분? 기제라는 단어가 작용이나 원리다 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견해 중 하나는, 그럼 이에 대한 이게 뭡니까? 특정 생각과 행동 양식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전파되는 기제라는 거. 이것에 대한 의견 중에 하나는 문화를 생각의 전염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자, 예컨대 리처드 도킨스는요. 자, 이렇게 사상가나 이런 거 나오면 체크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도킨스는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금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여러분. 핵심이에요. 자, 도킨스의 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생각의 전염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면 이때 도킨스란 애는 생각의 전염 과정을 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대요. 자, 그에 따르면, 도킨스에 따르면 문화는 복수의 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유전자에 저장된 생명체의 주요 정보가 번식을 통해 복제되어 개체군 내에서 개체의 무리 안에서 확산, 퍼지듯이, 자, 뭐뭐인 듯이,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직유법이죠. 직유법은 뭐예요, 여러분? 비유적 표현 중에 하나 맞죠? 맞아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 같은 내 얼굴이에요. 원관념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앞에 있는 거 체크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서 이해 도와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밈 역시
밈이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문장이에요.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이게 뭡니까? 첫 번째 견해 도킨스의 밈 이론인 거예요. 밈 이론이란 공동체 내에서 복제를 통해 확산된다 생각이라는 거. 되셨나요? 그러나 별표 떠요. 그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새로운 게 나왔네요. 더 적절해 보인다 이랬어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뭐구나? 지금까지가 밈 이론이구나. 아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구나? 문화 전파 기제를 설명하는 글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실은 이거 이렇게 빠르게 첫 번째 제꼈어도 두 번째부터 읽었어도 충분히 그러나부터 읽었어도 네 가능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내가 느끼게 될 때쯤에 네 그렇게 하셔야겠죠. 자 일례로 하나의 예로 자 예시가 떴죠 여러분. 자 이렇게 사례 예시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이거 읽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크셔 지역에 내려오는 독특한 푸딩 요리법은요. 그럼 지금부터는 밈 이론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여. 자 푸딩 요리법이래요. 누군가가 푸딩 만드는 것을 지켜본 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으로 전파되었다기보다 그럼 뭐예요? 이거 아니라 이 쥐가 밑줄인 거예요. 푸딩 요리법에 대한 부모와 친척,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생명체 경우와 다르게 차이점이죠. 문화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 전파되지 않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도 중요해요. 네,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근데 보통 중요도를 좀 따지고 이런 출제 정답률을 좀 따지자면 아무래도 대부분이 마지막 문장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일단 그래도 볼게요. 자, 전파된 문화와 그것을 수용한 결과는 큰 틀에서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밖에 없대요. 자, 모를까봐 다시 말해 이 꼴이에요. 똑같은 말 한다는 얘기예요. 요크셔 지방의 푸딩 요리법은 다른 지방의 푸딩 요리법과 구별되는 특색을 지닌 동시에 플러스 요크셔 지방 내부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인대요. 자,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이 어렵다. 자, 나왔어요. 그럼 이때 이거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를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 떴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밈 이론 떠올라야 돼요. 아, 밈으로는 이거 설명할 수 없구나. 복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라. 우리가 복제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찍어내는 게 복제인데 이걸 밈 이론은 지금 복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내 생각을 붙이게 되니까, 덧붙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밈 이론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면에 별표예요.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잖아요.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마지막 문장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 자 이거 지금 2번 나왔잖아요. 하나, 둘. 반복됐죠. 반복되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핵심인데 마지막에 반복. 무조건 핵심이죠.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전달하기 때문이야. 풀이나 풀어볼게요. 자, 문화의 전파 기제는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기 적절하다. 자, 그러나 뒤에 답 1번. 그럼 2번부터 왜 틀렸는지 한번 고쳐볼까요, 여러분?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수용 주체,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하지 않는다. 틀렸죠? 의견 덧붙인단 말이에요. 왜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복제를 통한 전파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밈 이론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밈 이론은 복제이기 때문에 다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동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떠셨나요? 네. 뭐 되게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9급 시험은 다 이렇게 좀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네, 유형이라서 읽는 방법만 정말 안다면 네,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